손주 녀석의 면회를 갔을 뿐인데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저는 땅개라 불리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하기 짝이 없던 젊은 장교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해병대 사령부를 통째로 뒤집어 놓는 태풍을 불러올 줄은 말이죠. 전설의 육군 대장이었던 한 노병의 전화 한 통이 불러온 통쾌한 역전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70하고도 9회의 세월이 서리처럼 하얗게 내려앉은 이강산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든 듯한 깊고 무거운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하고 차가운 새벽 기운이 낡고 작은 아파트의 먼지 앉은 창문을 희미하게 물들릴 때쯤 그는 수십 년간 단 하루도 어긋난 적 없는 군인으로서의 습관처럼 칼날같이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깊은 잠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눕던 옆자리에 서늘하고 텅 빈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느껴질 때마다 그는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리듯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텅 빈 공간을 채우는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쿵쿵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아침. 그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일과는 수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만의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이제는 색이 바래고 칠이 벗겨진 낡은 자개장 위에 정갈하게 놓인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말없이 서는 것이었죠.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그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마른 손으로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내의 따뜻하고 보드라웠던 뺨을 어루만지는 듯한 착각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은은한 분 냄새와 포근한 살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로운이 보러 가네.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보다 먼저 부엌에서 서성거리면서 국에 소금 좀 그만 넣어요. 혈압 오른다니까. 하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말이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로운이 녀석, 이제는 나보다 키가 훌쩍 커서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대견해 했을까. 그 녀석이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당신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했었지. 그 여리고 순한 애가 어떻게 그 험한 군 생활을 하냐고. 그래도 나는 믿었어. 당신을 닮아 속이 깊고 정이 많고 나를 닮아 끈기와 오기가 있는 아이니까 잘 해낼 거라고. 이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주방에 선 이강산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그의 주방은 흔한 식기세척기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낡고 오래되었지만 아내의 손길이 닿은 듯 모든 살림이 반질반질 윤이 나고 제자리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며칠 전부터 정성껏 손질해 핏물을 완벽하게 뺀 최상급 갈비와 어제 시장에서 상인과 실랑이까지 버리며 꼼꼼하게 골라온 신선한 채소들을 꺼냈습니다. 이 갈비찜은 그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애틋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암투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해병대 입대를 앞둔 손주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해줬던 음식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내는 기운 하나 없는 목소리로도 또렷하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가겠다니 이 할미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너무나 대견하구나. 이거 먹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 알았지? 결국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돌렸던 아내의 여린 어깨와 가늘게 떨리던 손을 그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애틋하고 아픈 기억이 떠오르자 이강산의 눈가도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보글보글 달큼하고 짭조름한 맛있는 냄새가 좁은 아파트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사는 아내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아 평생을 보물처럼 아꼈던 낡은 요리책을 펼쳤습니다. 손때가 묻어 갈색으로 변하고 너덜너덜해진 페이지의 갈피를 몇 번이고 넘겨보며 아내의 비법대로 양념을 더했습니다. 간장 한 방울, 설탕 한 줌에도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주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듬뿍 담겼습니다. 그는 국물 맛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당신이 만든 것보다는 아직 밍밍하구먼. 마늘을 좀 더 넣어야겠어. 그렇게 아내와 대화를 나누듯 그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다. 그에게 이 갈비찜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리움의 의식이자 고된 훈련에 지쳐있을 손주에게 전하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였습니다. 갈비찜이 뭉근한 불 위에서 깊은 맛을 내며 맛있게 졸아드는 동안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마치 소중한 군복처럼 각을 잡아 걸어둔 낡은 갈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유행은 한참이나 지났지만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월급을 털어 사주었던 옷이라 그의 체온처럼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 낡은 서랍을 열어 아주 소중한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은빛 광택이 부드럽게 달아버린 낡고 오래된 지포 라이터였습니다. 몇 번을 부싯돌을 갈아 끼워도 이제는 불꽃조차 제대로 일지 않는 완전한 고물이었지만 이강산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훈장보다도 값지고 성스러운 보물이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순식간에 수십 년 전 포화가 빗발치고 비명이 난무하던 어느 지옥 같은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질척이는 진흙탕 속에서 벌어졌던 처절했던 고지전. 이강산과 몇몇 부대원들은 적의 포화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와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건빵을 나눠 먹으며 고향 얘기를 나눴던 최이병이 적의 총탄에 가슴을 관통당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전쟁이 끝나면 어머니를 도와 작은 국수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라고 수줍게 말하던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강사는 급히 그의 곁으로 달려가 지혈을 시도했지만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대대위님,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대위님은 꼭 살아남으셔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꼭 끝내주시오. 최이병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이 라이터를 꺼내 이강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형님의 유품입니다. 형님도 전쟁에서 대위님 같은 분을 만나 전우의 증표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자갈치 시장 부산상의 최씨 할매 찾아가셔서 아들 늠름하게 싸우다 갔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던 젊은 해병의 얼굴과 그 간절했던 눈빛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이강사는 그날의 약속처럼 군복의 색깔을 넘어선 숭고한 전우의 맹세를 평생 심장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라이터를 소중히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넣은 그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갈비찜통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한 버스에 몸을 실은 이강산의 마음은 벌써부터 손주가 있는 부대에 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최신 유행의 옷차림과 거대한 빌딩 숲이 휙휙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손에 든 낡은 스마트폰 속 손주 이로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병대 입대식 날 아직은 어색한 군복을 입고도 누구보다 늠름하게 경례를 하던 대견한 모습. 할아버지, 저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가장 강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군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를 선택했습니다.
굳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손주가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무겁고 안쓰러웠습니다. 평생을 태산이라 불리며 군에 몸담았던 자신의 존재가 손주에게 괜한 부담과 넘기 힘든 멍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였습니다. 부디 별탈 없이 그저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오르자 그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 한마디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어느새 해병대 이사단이라는 큼지막한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강산의 주름진 얼굴에 드디어 설렘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삼엄한 철책간의 사정은 이강산의 애타는 바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손주 이로운은 온몸이 진흙탕과 씨름하는 고된 각계전투 훈련을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잠시 숨을 고르던 그에게 평소 그를 아니 꼽게 보던 박 상병이 다가와 비아냥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이로운, 너만 힘드냐? 아주 육군 대장 할아버지 뒀다고 대놓고 티를 내는구나. 훈련 하나 제대로 못 따라오고 말이야. 체력이 그 모양이니 정신력으로라도 버텨야 할 거 아니야? 이게 해병이야, 딴게야? 이로운은 피가 섞인 침을 삼키며 터져나오려는 울분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을 예리하고 잔인하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매서운 눈빛의 중대장 오진혁 대위가 그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해병대 중에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오 대위는 타군에 대한 극도의 배타적인 태도로 부대 내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로운을 차가운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며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격렬히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로운 해병, 내 할아버지가 육군 대장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 시절 낡아 빠진 온정주의 리더십은 여기 해병대에서는 안 통한다. 해병은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지. 족보나 연줄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다. 내 그 흐리멍덩한 눈빛부터가 틀려먹었어. 꼭 패배주의에 젖은 육군 딴개들 같지 않나? 똑바로 해라. 그의 모욕적인 발언은 이로운 개인을 넘어 육군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로운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어라 항변이라도 했다가는 그 모든 것이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할아버지의 존재가 그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무겁고도 잔인한 족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강산은 드디어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무언가 씁쓸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독일제 고급 세단 한 대가 위병소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서더니 기름진 얼굴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거만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위병소를 지키던 간부 몇몇이 마치 충성스러운 비서라도 되는 듯 허리를 굽신거리며 달려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방금 전 이로운을 짐승처럼 다그치던 오진혁 대위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저희 부대의 영광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대위는 아까와는 180도 다른 아첨과 굴종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년 남성에게 깍듯이 경례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소곤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오 대위, 내 조카 녀석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훈련 좀 편한 곳으로 빼줄 수 있겠나?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정반 쪽으로 조용히 배치해 놓겠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거래를
이강사는 멀리서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누가 봐도 지역 유지나 돈 많은 사업가처럼 보이는 이에게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어야 할 부대의 철문이 너무나도 쉽게 활짝 열렸습니다. 이강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안이 썼습니다. 자신이 청춘을 바쳐 지키고 세웠던 군대의 기강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후 자신에게 닥쳐올 차갑고 모욕적인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강산이 위병소 근무자에게 손주 이로운 해병의 이름을 대며 면회를 신청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VIP 방문객을 깎듯이 들여보내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던 오진혁 대위가 귀찮은 벌레라도 발견한 듯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강산의 허름한 점퍼와 흙먼지 묻은 낡은 신발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보는 듯 노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전 부대원이 훈련에 매진하는 중요한 시기라 면회는 일절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말투 어디에도 연장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이강사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젊은 군인들이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위님, 내가 새벽부터 서둘러서 멀리서 왔는데 혹시 얼굴만이라도 잠깐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정 안 되면 이 갈비찜이라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손주 녀석이 할미 없이 자라서 제가 늘 마음에 걸려서 그럽니다. 식기 전에 먹여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가 품에서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큼지막한 보온 도시락 통을 꺼내 보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바람에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그만 낡고 다른 지포 라이터가 툭 하고 차갑고 거친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막지만 처량하기 그지없는 쇳소리가 적막한 위병소 앞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오대위는 미간을 더욱 찌푸리더니 피식하고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아놓은 자신의 전투화 앞코로 라이터를 툭 하고 발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더럽고 하찮은 돌멩이를 치우는 듯한 지독하게 무례하고 오만한 몸짓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녹슨 고물 나부랭이는 이제 좀 버리시죠. 요즘 세상에 어떤 젊은 애가 이런 구시대적인 유물을 쓴다고 줍니까? 그 돈 아껴서 손주분 좋아하는 피자나 한 판 사주시지 그러셨어요. 오대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롭고 잔인한 비수처럼 이강산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강산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부심과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긴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땅이나 파고 소꿉놀이하는 그런 육군 땅개 부대랑은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요. 정신과 기강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해병대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땅개. 그 한마디가 이강산의 귓가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명예로운 녹색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켜온 그의 삶 전체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인자했던 눈빛이 칼날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떨리는 허리를 숙여 발길에 채어 먼지를 뒤집어 쓴 라이터를 주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주 천천히 돌아서 정문 반대편 외롭게 서 있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갈비찜 도시락이 오늘따라
천근만근보다 더 무겁고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쫓겨난 노병의 뒷모습은 기울어가는 가을 햇살을 등지고 서 있어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강사는 버스 정류장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갈비찜 도시락은 이제 그의 얼어붙은 마음처럼 싸늘하게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도시락통을 그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먼 산의 능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그의 어깨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대 연병장 외곽을 순찰하던 한 사람이 이강산의 뒷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바로 부대 내에서 살아있는 해병대 정신이라 불리며 모든 병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김상철 주임원사였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의 매서운 눈에 정류장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어딘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고 허름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꼿꼿한 자세와 범접할 수 없는 기세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어르신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저 곧은 자세는 저 범상치 않은 기운은 누구시더라. 김주임원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잠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뇌리 속 깊은 곳 까맣게 잊고 있던 희미한 기억 하나가 먼지 쌓인 창고에서처럼 떠오를 듯 말 듯 했습니다. 저런 기세는 젊은 시절 내가 멀리서 배웠던 태산 장군님께만 있었는데 아니 설마 그 하늘 같은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저런 모습으로 계실 리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는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노인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사는 애써 태어난 척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함께 용광로의 쇳물처럼 뜨겁고 무서운 분노가 서서히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받은 모욕감과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지키고 세웠던 군의 정신과 기강이 저렇게 오만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 젊은 장교 하나에 의해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한 참담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우들의 고귀한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땅과 군대가 고작 군복의 색깔 따위로 서로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얄팍하고 천박한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고 해진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가장 소중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투명한 비닐 속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아내의 증명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내의 온화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피를 토하듯 나지막이 으어조렸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게 고작 이거였어? 내 새끼 같은 우리 군인들이 저런 오만방자하고 비열한 괴물로 변해가는 걸 이대로 보고만 있으라고?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거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고 말 좀 해보시오. 그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옛 지휘관들을 떠올렸습니다. 불같이 호령하면서도 누구보다 부하를 아꼈던 대대장 훈련은 지옥처럼 시키면서도 아픈 병사는 직접 업고 의무실로 뛰었던 연대장. 그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방금 자신이 목격한 오진혁 대위의 추악한 모습이 겹쳐지면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무력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내가 이제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기나 할까?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의 잔소리라고 비웃고 말겠지. 세상이 변한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건가?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며 자신의 손을 잡던 그 어린 해병의 얼굴이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꼭 살아남으셔서 이 전쟁을 끝내주시오. 그 간절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다. 이강산의 입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 해병 전우를 2번 죽이는 것이다. 군복의 색깔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의 전우라고 했던 그 숭고한 약속을 이 늙은이의 손으로 직접 버리는 것이다. 안 돼. 절대로 그럴 순 없어.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힘없이 굽었던 허리가 강철처럼 꼿꼿하게 펴졌고 무력감에 떨리던 손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멈추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흐려져 있던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매의 눈빛처럼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닫는 소리가 딱 하고 날카롭게 울리도록 닫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노인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조국의 명운을 짊어졌던 강철의 지휘관 태산 이강산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이강산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폴더형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익숙하게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몇 번의 평범한 신호음이 가고 곧 전화기 너머에서 정중하고 반듯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령관님 비서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강산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평온한 목소리 속에는 듣는 사람의 심장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드는 엄청난 무게감과 서늘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 이강산일세. 정재성 사령관 좀 즉시 바꿔주게. 이강산. 그 이름 석자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지는 순간 전화기 너머의 비서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장성급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군 역사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당황과 긴장, 그리고 경외심으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군님.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허둥지둥 사령관 집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전화기 너머로 방금 전까지 국가안보 관련 중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을 한껏 격양되고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정재성입니다. 충성,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해병대 전체를 책임지는 사령관, 별 3개의 정재성 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강산은 그런 그의 다급한 긴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허 하고 아주 낮고 깊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정사령관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사령관, 잘 지내는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자네가 관할하는 부대 앞에 와 있네. 우리 손주 녀석이 여기 해병으로 와 있다 해서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하고 왔지. 그런데 말이야, 요즘 해병대 군기가 어찌나 대단하고 엄격한지 이 늙은 육군 출신은 손주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을 별 따기보다 더 어렵구만. 허허. 분명 웃음 섞인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순식간에 알아차린 정재성 사령관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군 전체의 스승이자 살아있는 전설, 감히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하늘 같은 대선배가 자신의 관할 구역인 부대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사실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군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 교육을 잘못 시킨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장 그리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딱 15분만, 아니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날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재성 사령관은 비서실장을 향해 그야말로 포효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신사적인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당장 헬기 띄워 무슨 수를 써서든 10분 내로 이사단 정문 앞에 도착한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회의와 일정 전부 취소해. 당장. 해병대 사령부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령관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긴급 출동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푸른 번개처럼 해병대 이사단 지휘통제실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단장은 사령관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온다는 사실에 길길이 날뛰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휘통제실은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소용돌이의 진원지에 있는 오진혁 대위는 아무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그는 막사 앞에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다가올 대규모 훈련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무전기에서 대대장에 찢어질 듯한 불호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대위, 당장 내 사무실로 뛰어오지 못해.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영문을 알리 없는 오대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고작 행색 초라한 노인네 하나 돌려보낸 것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난리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툴툴거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단호한 조치가 부대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속으로 으쓱대기까지 했죠. 자신이 지금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저편 하늘에서부터 두두두두하는 땅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온 부대를 공포스러운 진동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위병소에서 멀지 않은 연병장 주변을 순찰하던 김상철 주임원사는 하늘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령부에서만 운용하는 지휘관 탑승용 긴급 출동 헬기였습니다. 헬기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대 정문을 향해 곧장 고도를 낮추는 것을 본 순간 김 주임원사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설마 아까 버스 정류장의 그 어르신, 그분이 맞았구나.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이 모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의 원인이라는 것을 김 주임원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대 정문을 향해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그의 오랜 경험이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헬기는 연병장에 거대한 흙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거칠게 착륙했습니다. 사단장을 비롯한 부대 최고위 간부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허겁지겁 달려 나와 도열했지만 헬기에서 내린 정재성 사령관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 사령관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자신의 계급장과 체면도 잊은 채 이강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재성 사령관은 이강산의 바로 앞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부대 전체가 떠나갈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거수경례를 외쳤습니다. 충성, 해병대 사령관, 중장 정재성, 대선배님께 인사 올립니다. 하늘 같은 분을 이 차디찬 길바닥에 세워두는 천인공노할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이 죄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대장에게 불려가던 길에
이 광경을 목격한 오진혁 대위는 그 자리에 거대한 동상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폭발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몇십 분 전 땅개라 무시하고 그의 소중한 유품을 고물이라 비웃으며 발로 찼던 저 허름하고 남루한 노인이 해병대에 살아있는 신하이자 수장인 사령관이 하늘 같은 분이라 부르며 고개를 조아리는 군 전체에 살아있는 전설 태산 이강산 대장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고 자신만만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는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소란을 듣고 막사에서 달려나온 손주 이로운 역시 그 충격적인 장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늘 작고 약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지식한 군인이라고만 생각했던 할아버지.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고 벗어나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그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아주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사단장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장병들의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실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단장과 정재성 사령관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오진혁 대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 낡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는 이강산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상과 달리 분노나 질책이 아닌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대위, 고개를 들게. 나는 자네를 벌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닐세. 그 말에 오대위는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차라리 호통을 치고 군법에 따라 엄히 벌을 내렸다면 그의 마음이 조금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강산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꾸짖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네의 그날 선 오만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마음속 깊은 상처를 함께 들여다보러 왔네. 자네 눈에 왜 그리 도끼가 서려 있는지 아는가? 그건 분노 때문이야.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잘못되었어. 자네를 아프게 한 건 육군이라는 군대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된 리더십이었을 걸세. 안 그런가? 그 따뜻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한마디가 오대위가 수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을 단번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 지옥 같았던 과거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몇 해 전 강원도 산골에서 있었던 육군과의 합동훈련 당시였습니다. 실전 경험도 없으면서 오직 자신의 공명심에만 눈이 멀었던 무능한 육군 지휘관. 그의 어리석고 독선적인 명령 하나 때문에 자신이 친형처럼 따르고 존경했던 해병대 선임이 적의 표적이 되어 눈앞에서 허무하게 희생되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육군이라는 조직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증오가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을 거칠게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끄끄거리며 울음을 삼키던 그는 이내 자신의 모든 잘못과 아팠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산은 그의 아픈 고백을 아버지처럼 그리고 스승처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그 낡은 지포 라이터를 다시 꺼내 오대위 앞에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오대위에게 말했다. 만져보게. 차갑나? 이 안에는 한 젊은이의 뜨거운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네.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증오하는 육군이었던 내 심장도 함께 뛰고 있지. 오대위, 이 낡은 라이터가 왜 나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소중한지 아는가? 이건 내가 가장 존경했던 한 해병 용사의 유품일세. 우리가 함께 싸웠던 6.25 전쟁터에서는 그 누구도 서로의 군복 색깔을 보지 않았네.
녹색 군복이든 얼룩무늬 군복이든 우리는 그저 서로의 등을 믿고 목숨을 맡기는 하나의 전우였을 뿐이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결국 하나의 조국이었고 우리가 맞서 싸운 것은 하나의 적이었네. 명심하게. 조국을 지키는 방패에는 색깔이 없는 법이야. 자네의 그 선임, 훌륭한 해병이었을 걸세. 그가 지금 자네 모습을 본다면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진정한 복수는 증오를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키려 했던 숭고한 가치를 내가 대신 이어가는 것일세.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참상을 겪은 노병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간절한 유언과도 같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오대위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라이터에 얽힌 사연을 들으며 자신의 편협함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단장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헐레벌떡 달려온 김상철 주임원사였습니다. 그는 이강산 앞으로 다가와 쿵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발을 구르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장군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김주임원사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까마득한 신병이었던 3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 길을 잃고 깊은 산속에서 동상에 걸려 죽어가던 저를 발견하고 제 무거운 군장을 대신 짊어지고 저를 업은 채 눈 쌓인 심리기를 걸어 부대로 복귀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당시 사단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셨던 이강산 장군님 당신이셨습니다. 그때 장군님의 등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생한 증언은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이강산이라는 전설의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책에서나 읽었던 위대한 군인의 표상이 바로 눈앞에 살아있는 현실로 증명되자 정재성 사령관을 비롯한 모두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오대위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해병대 이사단에는 조용하지만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진혁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호령과 질책 대신 부하들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한 지휘관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기피 대상이었던 육군 부대와의 합동훈련을 스스로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훈련 중 그는 지쳐 힘들어하는 어린 육군 병사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없이 자신의 수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그랬듯 육군 병사를 얕보는 젊은 해병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의 색깔은 같다. 조국을 지키는 방패에는 색깔이 없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편견과 불신이 아닌 든든한 전우를 향한 깊은 신뢰와 따뜻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이강산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넘치는 글씨체 손주 이로운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정성스럽게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그저 낡고 고지식한 옛날 군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늘이 무겁다고 그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해병이 되는 것보다 할아버지처럼 군복의 색을 넘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진짜 군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군인으로서의 삶과 한 남자로서의 삶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자로 부끄럽지 않은 해병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이강사는 편지를 다 읽고 그 종이를 가만히 자신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만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손주에게 소포 하나를 보냈다. 그 안에는 튼튼한 새 훈련화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의 자랑스러운 손자, 이로운 해병에게 닳고 닳도록 뛰어 너만의 길을 만들어라. 할아버지가 늘 응원하마.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내의 영정사진 옆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손주의 편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마치 아내에게 여보, 봤지? 우리 손주. 이제 진짜 사나이가 다 됐어. 그리고 나도 아직은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모양이야. 라고 자랑스레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멀리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군복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조국마저 다른 것은 아닐 겁니다. 화면 밖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마음을 건네셨습니까? 진정한 전우애와 인간에 대한 존중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우리 주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